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험준한 나라로 중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고대 대상로가 얽혀 있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텐산 산맥으로 덮여 있어 눈표범, 스라소니, 야생양이 여전히 활보하고 많은 도로에는 이름도 표지판도 없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오시는 여전히 주요 시장으로 상인과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세기 전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삶의 모습은 변했지만 몇 가지 규칙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실내에서 휘파람을 불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고 방문객에게 차를 권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것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 곳의 규범에 따라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키르기스스탄은 산과 차가운 호수,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들로 가득하지만 그 진정한 본질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동하며 주변 환경에 적응해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키르기스족의 유목민적 뿌리는 단순히 과거의 일부가 아니라 옷차림부터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땅, 기후, 동물 또는 조상의 여정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라가 변해왔지만 많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마치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지 않은 듯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집을 짓는 방식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천과 나무로 만든 둥근 구조물인 유르트는 해가 지기 전에 재빨리 해체하여 말에 싣고 다른 곳에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름에는 통풍을 위해 열고 눈이 오면 단단히 닫을 수 있습니다. 내부는 두꺼운 양모럭으로 덮여 있어 따뜻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을 통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각의 모양은 산, 강, 나무, 동물, 심지어 가족 생활의 중요한 순간까지 상징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나무, 원 모양의 유르트 꼭대기조차도 내면과 외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러그에서는 옷, 담요, 벽을 장식하는 자수장식 등 다른 물건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양털,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 천연 색소로 염색한 실 등 자연에서 직접 가져온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러그를 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착용, 선물, 상속,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는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물건들은 너무나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만 존재하며 이름조차도 고유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천 조각을 정교하게 꿰매어 만든 담요가 있는데 이는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어집니다. 다른 천 조각들은 요람, 안장, 벽 전체를 덮거나 심지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입는 옷을 덮는 데 사용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삶은 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말은 대초원이나 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여행, 일, 축하 행사, 그리고 전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좋은 말을 소유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으며 어떤 말은 두 가족이 결혼하기로 합의했을 때 거래의 일부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악기도 말을 타는 동안 연주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노래의 리듬이 발굽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타는 법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길을 알고 날씨의 징후를 읽고 움직일 때와 기다릴 때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기술, 인내심, 그리고 환경과의 연결의 이러한 조화는 전통 스포츠에도 반영됩니다. 많은 스포츠가 말을 타고 행해지는데 이는 화려한 볼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체력을 유지하고 한때 필수적이었던 기술을 되살리는 수단입니다. 다른 경쟁으로는 훈련된 새를 이용한 사냥이나 개의 속도 측정 등이 있는데 이는 항상 동물에 대한 존중과 기술 향상을 위한 수단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자연은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음악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주변 환경의 소리에 반주하거나 멜로디로 변형됩니다. 조각된 나무, 직조 섬유, 뼈 조각과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악기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많은 악기가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작은 세 줄 류트, 앉아서 연주하는 일종의 업라이트 바이올린, 부드럽고 최면을 거는 듯한 웅궁거리는 소리를 내는 턱 하프가 있습니다. 노래에는 가사가 있거나 단순히 멜로디가 있을 수 있지만 노래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작은 마을과 가장 큰 도시들을 걷다 보면 소련의 과거와 역사를 새롭게 풀어내는 방식이 뒤섞인 상징들이 눈에 띕니다. 현대식 건물 옆에 유명 인물의 동상이 서 있거나 젊은이들로 가득 찬 문화센터 옆에 고대탑이 서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간들 사이에서 박물관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집단 기억의 일부를 보존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슈케크에는 키르기스스탄을 형성한 사건들, 이 땅을 횡단한 탐험가들, 그리고 국경을 넘지 않고도 키르기스스탄을 지도에 올려놓은 예술가들을 기리는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톡모크 근처에 있는 브라나 탑은 수세기 전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던 무역로의 흔적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탑 아래에는 현재 국경이 생기기 훨씬 이전 이 지역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고고학 센터가 있습니다. 카라콜의 프르제발스키 박물관이나 프룬제 장군의 생가처럼 정치인과 작가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십 년이 지나지 않은 듯 개인 소지품, 가구, 문서들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공연 예술과 쉽게 연관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주요 도시에는 무용, 클래식 음악, 오페라, 현대 연극을 선보이는 극장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부터 자리를 지켜온 국립오페라 발레 극장은 여전히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연기, 무대 디자인, 안무, 연출을 배우는 예술 학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각 세대는 뿌리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탐구하며 주변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악가, 시인, 배우, 영화 감독들을 배출합니다. 키르기스 문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키르기스스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보석 중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시인들이 마을을 여행하며 시와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많은 유산이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20세기 대중 문해력의 도래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종이에 기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마나스 연작 외에도 일상생활, 사회적 긴장, 풍경,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겪은 변화를 반영하는 소설, 단편소설, 시들이 있습니다. 칭기즈 아이트마토프와 같은 작가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목소리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도 지역적 관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 현대화, 그리고 전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종교적 측면이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사원이 폐쇄되거나 창고, 영화관,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등 종교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독립 이후 신앙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대다수는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지만 정교회, 루터교, 가톨릭 등 기독교 공동체와 다른 종교를 믿는 소규모 집단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모스크와 교회, 행정 건물이 갈등 없이 공존하며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든 타인의 종교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공존은 상대방의 신앙보다는 삶의 방식,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를 중시했던 여러 세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국가 종교의 문화적 토대를 가르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은 세속 국가이지만 모든 사람이 종교를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을 권리는 인정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 학습을 위한 공간도 늘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 또는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기관과 교육센터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민단체의 감독을 받습니다. 종교단체 등록을 규제하는 법과 같은 일부 법률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소 회원수를 요구하지만 그 이상으로 각 단체는 상당한 자율권을 갖습니다. 덕분에 많은 공동체가 은폐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관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전통 중에서도 복잡하고 유구하며 혹독한 성격을 지닌 독수리 사냥이 두드러집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지만 동부 산악지대나 남부 평원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몽골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지키며
이 강력한 새를 훈련하는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당시 큰 독수리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독수리는 그들에게 식량을 얻고 가축을 보호하고 깊은 눈 속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베르쿠치라고 알려진 전문 사냥꾼들은 어린 시절부터 독수리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종종 독수리가 제대로 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독수리를 선택하고 부드러운 후드로 덮은 후 부드럽게 흔들리는 구조물에 앉힌 후 독수리에게 말하거나 노래를 불러주어 자신의 목소리 톤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이 초기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3에서 4년이 걸리고 매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모든 독수리가 이 과정을 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완료된 독수리는 사냥꾼과 함께 살면서 사냥꾼의 손에서 먹이를 먹고 사냥 후 정확한 명령에 따라 혼자 돌아옵니다. 날기 시작하기 전에 여우나 다른 동물의 가죽을 보여주어 냄새와 형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움직이는 말에서 가져온 가짜 먹이를 이용해 훈련하여 진짜 동물에게 급강화하여 잡아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숙련된 독수리는 발톱으로 여우나 오쏘리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눈에 갇힌 어린 늑대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냥철은 10월 말부터 2월까지의 추운 계절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잘 훈련된 독수리 한 쌍은 작은 포유류부터 중형 포식자까지 수십 종의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총 50마리의 여우, 여러 마리의 오쏘리, 스라소니, 심지어 4-5마리의 늑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격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동물의 가죽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러한 제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 또한 이 전통의 일부입니다. 베르쿠치를 수행하는 말은 새의 갑작스러운 비행에 놀라지 않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으며 말에게 발라닥이라는 안장을 씌워 동물을 운반하는 동안 기수의 팔을 지탱합니다. 기수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는 독수리를 인도하고 독수리는 팔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며 하늘로 날아오를 정확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여름에는 독수리가 깃털을 벗고 사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련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이 독특한 전통에 매료된 방문객들을 위해 전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시쿨, 나린, 그리고 비슈케크. 주변 지역에서는 이 새들을 가까이서 보고 크기와 움직임을 관찰하고 심지어 작고 정교한 비행을 볼 수 있는 모임이 열리지만 실제 사냥은 겨울에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 나라의 다른 전형적인 스포츠와 공존하며 그중 많은 스포츠는 모든 신체적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슬링은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축제나 가족 모임에서 두 사람이 힘과 균형만을 사용하여 맞붙는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목표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 인내, 그리고 자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스포츠의 기본기를 배우며 이 스포츠는 여러 도시의 대회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테스트 외에도 두뇌를 시험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는 오르도로 작은 동물의 척추뼈를 던져 원 안에 놓인 중앙 조각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놀이는 재밌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 논리력, 그리고 전략까지 길러줍니다. 많은 가족 모임이나 지역 축제에서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오르도를 돌며 게임을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일상생활은 요리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키르기스스탄을 외딴 풍경과 유목민의 삶을 떠올리지만 사실 음식은 여전히 하루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구하기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차, 갓 구운 빵, 수제 디저트가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기후가 혹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통이 유지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계란, 죽, 잼, 튀긴 빵, 단단한 치즈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른들은 우유를 끓여 탄디르에서 구운 두툼한 빵을 나눠줍니다. 이곳에서는 빵이 마르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겨지며
우유에 찍어 먹거나 수프에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정이나 고지대 캠프, 관광객을 위한 유르트 등에서 점심 식사 때는 쇼르포와 같은 수프나 쌀과 채소를 곁들인 옅은 국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기 스튜가 풍부하며 시골에서 당근, 양고기나 소고기 덩어리, 때로는 건포도나 견과류를 곁들인 필라프 라이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향신료와 육즙을 섞어 쌀에 진한 색을 내는 팔루라는 요리가 있는데 한국식 양배추 샐러드나 콜리플라워, 오이, 딜을 섞은 요리가 항상 함께 제공됩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육식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제철 과일, 아삭한 무, 잘 익은 토마토, 탱탱한 잎상추, 소저지나 염소저주로 만든 치즈 등을 판매합니다. 이 모든 재료는 러시아 샐러드나 파스타나 바질을 넣지 않은 지역 특산품인 이탈리안 샐러드와 같은 차가운 요리에 사용됩니다. 전통적인 재료 중에서도 베슈바르막도 눈에 띕니다. 넓은 국수에 육수를 넣고 삶은 고기를 듬뿍 담아 나눠 먹는 베슈바르막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익힌 양파와 허브를 곁들여 손으로 먹기도 합니다. 샤슬릭은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만들 수 있지만 항상 크게 썰어 소금, 후추, 양파 가루, 때로는 카레로 간을 합니다. 이 꼬치들이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모습은 식당뿐 아니라 즉석에서 바비큐를 만들어 축하나 모임을 기념하는 가정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시나 비슈케크 같은 바자회를 걷다 보면 몇 미터마다 냄새가 달라집니다. 어떤 노점에서는 고기, 양파, 감자를 채운 따뜻한 삼사를 팔고 또 어떤 노점에서는 식초, 고추, 계란을 넣은 차가운 국수인 아슬란푸를 일회용 숟가락과 함께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제공합니다. 둔간족의 영향이 강한 카라콜에서는 라그만과 같은 중국식 요리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손으로 뽑은 이 두꺼운 국수는 볶은 야채, 고기, 향신료와 함께 제공되며 식당과 가정 모두에서 먹습니다. 보조라그만이라고 불리는 튀긴 국수도 있고 더 가벼운 육수와 함께 제공되는 국수도 있습니다. 강렬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지의 매콤한 고추장인 아추를 기회 맞게 따로 제공합니다. 건조하고 따하 만든 치즈인 채칠도 시장에서 구할 수 있으며 맥주와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스카모르차와 비슷한 스모키한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육포처럼 잘게 부숴서 사교 모임이나 장거리 산책 때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음료는 쿠미스입니다. 말젖을 발효시켜 몇 시간 동안 휘저어 새콤하고 탄산이 도는 낮은 알코올 함량의 혼합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신맛과 가벼운 질감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마시면 결국 맛있게 마십니다. 결혼식이나 지역 모임, 심지어 지나가는 손님에게 주인들이 쿠미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무적으로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마셔보는 것이 존경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화에 좋다고 해서 마시기도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를 농담처럼 하지만 진지하게 지적합니다. 동쪽에는 한때 석탄에 의존했던 제일가란과 같은 마을들이 있는데 지금은 소박한 집에 머물며 갓 구운 빵을 먹고 산을 걸으며 탐험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하이킹, 크로스컨트리 스키 또는 도시의 리듬에서 벗어나 일상을 관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시쿨 호수에 가까운 카라콜시는 산을 감상하고 고산 초원을 횡단하고 자연 공원을 하이킹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거점이 됩니다.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거리에는 식민지 시대의 주택과 현대적인 카페, 동물시장, 그늘진 공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남쪽 나린주와 중국 국경 근처에는 콜수 호수, 콜수 레이크가 바위벽 사이에 숨어 있어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길이가 10km가 넘는 이 호수는 호숫가에서 보면 불완전합니다. 보트를 타야만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물의 색깔과 그 주변을 둘러싼 고요함만으로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계곡에서의 삶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비슈케크와 같은 도시에서는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그곳의 젊은이들은 도시적인 옷을 입고 헐렁한 바지에 전통 재킷을 매치하고 전 세계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을 마치 일상생활의 또 다른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를 탐색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모국어로 글을 쓰며 몇 시간씩 보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물려받은 레시피부터 마을 풍경, 도전, 춤, 가족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쉽게 적응하는 젊은 인구가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주민보다 모바일 연결이 더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소통 방식은 변화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정보가 유통되는 주요 통로입니다. 많은 마을에서 메신저 그룹은 업무 조정, 회의 공지, 뉴스 공유 등에 활용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옷을 판매하고 수업을 듣고 행사를 기획하거나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데 사용됩니다. 언어 또한 중요합니다. 러시아어가 여전히 사용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키르기스어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며 특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눌 때 더욱 그렇습니다. 키르기스어와의 친밀함은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 감정적인 측면까지 드러냅니다. 기억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은 외부인일지라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신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고 거부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현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브랜드는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더라도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것은 적응하고 이해되고 읽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강요하지 않고 공존합니다. 같은 집에 손수 놓은 할머니와 휴대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손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식탁에 사람들이 전통 결혼식과 온라인 강좌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같은 거리에는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영어로 된 간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산과 시장 사이, 전통과 스크린 사이,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컬러 필터로 녹음된 춤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와 조상의 전통이 충돌하지 않고 교차합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비탈을 타고 불어오지만 삶은 언제나처럼 현재와 미래가 뒤섞이며 계속됩니다.